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 두 가지 이벤트로 오늘 시장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두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틀 앞으로 남았습니다. 내일 시장을 보내고 나면은 우리 시장 앞전에 목요일 아침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실적 같은 경우는 290억 달러로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다만 이 실적에 대한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해도 잠깐 올랐다가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컨퍼런스 콜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젠슨항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다음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프랑스라던가 아니면은 미국의 재무부 전부 다 뭐 하고 있죠? 엔비디아에 관련해서 반독점 기업에 대한 점유율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가 아무래도 엔비디아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영업이익률이 60%에 육박하고 AI 반도체 칩 시장을 80%나 점령하고 있는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 또 중국 제재도 비롯해서 지금과 같은 고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성장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가 살짝만 꺾이는 성장세, 이런 낮은 성장세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줄렁줄렁 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어제 나스닥에서 잘 나왔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랬지만 나스닥이 어제도 0.8% 마이너스 받았는데, 뭐 다우는 역사상 신고가를 만들었고 러셀 2000도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AI 관련된 기술주들만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는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나스닥이 막 2% 3% 시장이 빠지는데 도리어 러셀 2000이 플러스 3%대 초강세를 보인 날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기술주가 살짝 둔화를 한다고 한들, 지금은 통화 정책으로의 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주에 속하는 러셀 2000, 뭐 바이오테크 아니면은 기술주들, 테크주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그리고 마침 엔비디아 실적을 가지고 끝까지 끌고 올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재정 정책으로 미국 시장 자체를 돈의 힘, 달러의 힘으로 올려 치워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통화 정책으로 변하면서 돈을 푸는 정책으로 조금씩 전환이 되는 피벗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부합하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살짝 안 좋은 기대치 이하의 컨퍼런스 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출렁일 수는 있으나 뭐 폭락을 만들고 시장이 무너지고 이런 정도는 아닐 것이다. 다른 종목들, 특히 요즘에 헬스케어주가 기술주들의 방어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헬스케어주들의 방어력도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자동차 업종들도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것들, 금융주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 뭐 건설주도 그렇고 방어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 미국의 중간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딱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기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벤트는 뭐였죠? 바로 코스닥에서 알테오젠이 드디어 시총 1위를 잡았습니다. 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는 동안 상당히 오랜 시간 바이오가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가 시총 1위를 싸우면서 서로 이제 앞지르는 그런 모습을 23년도에 보여주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최고치에서 에코프로의 시총의 합이 거의 100조에 육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개 합산해도 약 28조거든요. 이 당시에 알테오젠의 시총이 한 3조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3조와 100조의 관계였는데, 야, 알테오젠은 16.8조까지 거의 6배, 7배, 8배까지도 오르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고, 에코프로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는 약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이렇게 만나는 모습을 보였고, 그때 당시에만 해도 뭐 HLB도 한 3조 가량이었는데 지금 뭐 에코프로랑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지금 바이오가 굉장한 시세를 만들고 있구나. 시총 상위에도 알테오젠, HLB, 삼천난제약, 리가켄바이오, 뭐 셀트리온 제약도 있고요. 이렇게 바이오가 대거 포진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휴재 같은 경우도 보톡스로 이렇게 3.4조까지 시총 만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2차전지가 많이 내려갔죠. 원래 2차전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뭐 엔캠이라던가 에코프로 PM, 요 3개 종목 정도밖에 없구나. 그때 당시엔 또 이제 LNF도 있었고 뭐 이랬었는데 다 넘어가고 했으니까 2차전지가 그만큼 코스닥에서 이제 시총을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구나,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장중에 급등을 하면서 플러스 5%, 뭐 33만원까지도 도전을 해봤었는데, 알테오젠 관련해서 어떤 풍문이 돌고 있어요. 유증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유증이 뭐 자금 당연히 부족한 거 없잖아요.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지금 머크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원료를 제공하는 공장을 짓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게 아마 한 3천억 규모라고 좀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 가지고 뭐 주가가 눌린다? 이런 건 또 아닐 거거든요. 왜냐면 알테오진이 3천억 규모의 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이거 영업이익을 거의 1년에서 아니면 2년 사이에 다 뽑아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가가 흔들흔들 거릴 수 있는데 유증을 하니까 이거 넘기면은 바로 또 영업이익이 더 증가되는 진짜로 뭔가 발전을 위한 유상증자가 나온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좀 긍정적인 유상증자에 대한 전망으로 오늘 한번 튄 게 아닌가 제 생각인 그래요. 처음에는 약간 흔들흔들 거렸다가 이제 튀는 이유가 나오니까 시설 자금에 대한 것이다 이러니까 당연히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양극재 관련주들은 진짜 여전히 못 가고 있고 엔캠도 어느덧 시총이 반토막이 났어요. 시총이 거의 8조까지 갔었는데 이거 무너지는 모습이고 이가캠바이오도 짱짱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뭐 삼성당 제약도 오랜만에 반등 정도를 시도한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간략하게 또 종합지수와 함께 지켜보면서 이제 어떻게 시장을 보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닥이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반등을 열심히 했던 코스닥인데요. 상승폭은 사실 미미합니다. 이거 금요일날 이렇게 빠졌을 때 지난 8월 초에 이때도 곡소리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도 회복을 못했어요. 그냥 서킷 브레이커 한 방 맞은 것도 회복을 부랴부랴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굉장히 아쉬운 시세가 나오고 있는 거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과연 우리 증시가 3월 말부터 빠져가지고 이렇게까지 회복을 못할 흐름인가 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진짜 개인 투자들을 계속해서 미국 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금투세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죠. 그래서 금투세는 지금 시간만 끌면서 완화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고 폐지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는데 각 당에서 1번당, 2번당이 합의를 자체 내에서 한다고 해도 1번과 2번당과의 또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합의점이 결국에 도달을 못할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유예가 나올 건데 이 유예를 앞두고 재수없으면 진짜 폭락을 맞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뭐 당장은 아닐 것 같고 진짜 10월 때까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시장이 가지도 못했는데 또 폭락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진짜 이때는 최악의 최악을 거듭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 수 있어서 부디 시장이 밀리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가 조금 나오면 어떨까. 어떤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올해 금투세 안 합니다. 저도 알아요. 못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죽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가 망가집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박살나고 유예를 해서 땡기느냐 아니면 선제적으로 유예를 해줘서 땡기느냐 이걸 논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투세를 뭐 한 해 만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론은 유예로 갈 거라는 거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다만 셈법의 차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21선을 기어이 이탈을 해서 지지라인을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이거 762포인트 여기 이탈하면 진짜 재미없어지거든요.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여기서 지붕을 만들고 나서 이거 흔들흔들 하면서 질질질 빠질 수 있다. 언제까지? 이번 주까지. 잭슨홀 미팅이 나온 다음에 제가 라이브에서 바로 뭐라고 얘기 드렸죠? 잭슨홀 미팅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의 함정.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면 뻔히 아는 얘기 했거든요. 다만 긍정적인 요소를 굳이 찾아본다고 하면은 원래는 금리 인하가 진짜로 실치가 되면 예를 들면 이번 9월 17일입니다. 진짜로 금리 인하가 딱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장이 일단 하락을 합니다. 왜냐면 재료 소멸이기도 하고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의심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죠? 금리 인하를 진짜로 하기 전에 먼저 폭락이 하나 쫙 하고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들어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무슨 주제로 내려갔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로 먼저 움직여버린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건 지워지겠죠. 제로 소멸에 대한 부분도 하나 남아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지워진 겁니다. 왜 지워졌죠? 잭슨홀 미팅.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주의장이 금리 인하를 이제 시사를 했기 때문에 선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하는구나 이런 기대감에 대한 제로 소멸이 지금 나온 거예요. 생각보다 지금 뭐 진짜 실제로 금리 인하 한 거 아니니까 약하게 나왔는데 그럼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한다 라고 하면은 이게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금리 인하 관련해서 이게 조금 나뉠 수가 있는데 업종별로 금리 인하를 막상 하면 지금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섹터가 뭐였죠? 바로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실제로 했을 때 수혜를 받는 업종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전체적으로 다 수혜는 받겠지만 경기 민감주보다 아무래도 성장주일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 건설주도 그렇고요. 이런 쪽으로 뭔가 힘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자마자 9월 말에는
오히려 2차 전지나 신재생, 뭐 건설주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일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세가 일시적인 반락이 생길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치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오늘 알테오진이 시총 1위를 달아냈듯이 아마도 금리 인하 전까지는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고, 금리 인하 하자마자는 바이오가 조금 약세를 보일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언제까지? 그냥 길지 않게 한 10월 초 2, 3주 정도 2, 3주 정도 조금 쉬다가 연말에는 비로소 바이오의 미친 상승 진짜로 기대해보고 싶고, 제가 잠시 뒤에 2017년과 비교해서 제가 어떤 뷰로 시장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시세가 좋지 않은데, 이런 거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로 비교하는 게 더 명확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를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지붕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 퀀트인데, 제가 뭐 여러 가지 퀀트를 비교하고 있지만 지금 요 부분, 이게 17일간의 하락, 여기는 18일간의 하락입니다. 그래서 여기 빠졌을 때 설마 여기는 아니겠죠? 라고 했는데 진짜 이게 더 빠졌어요. 서킷 브레이크까지 이렇게 쳐맞았죠? 그래서 폭락 일수까지 맞았고, 지금 반등 일수가 이게 14일간 반등했거든요. 근데 지금이 15일째입니다. 그래서 어제가 14일째고 오늘이 15일째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등 이제 다 나와서 방향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뭐 제가 보는 거는 뭐 이렇게 급락했다 반등했다 이렇게 시간 끌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질질질질 시간을 어느 정도 끌 것 같은데, 이렇게 질질질 제 바람은 2650 요 구간 2650 정도에서 지지받고, 이제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우리가 먹고 들어가고 다음 주에는 반등 시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은 있는데, 아쉽게도 다음 주에 조금 안 좋지 않을까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9월 12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내마녀가 뛰는 날인데요. 아직도 외국인은 지금 2740포인트 위의 길을 안 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시장을 땡겨 올리겠다라는 의지 넣거든요. 잘하면은 횡보, 못하면은 빠지는, 잘하면 본전이다 라는 것들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다, 증시를 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 바람은 2650인데 이거 그냥 질질질 빠지다 보면은 2540포인트에서 2580포인트 요 정도를 우리가 조금 감당을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밴딩을 한 요 정도로 보고 있어서, 여기서 현금 15%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만들었던 현금을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5% 현금 다시 만들었다가 이제 오늘 추가로 5% 만들어서 이제 10% 현금으로 내일을 맞이합니다. 더 만들고 싶은데 뭐 급하게 만들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 이런 급락세로 빠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지그재그지지지지 이런 식으로 아마 좀 괴롭히면서 진짜 질리게 만드는 눌림이 날 거거든요. 그럼 질리게 만든다는 거는 시장이 어떤 낙폭이 강한 게 아니라 업종별 흐름이 갈릴 것이다. 혹은 오늘 같은 개별주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개별주의 흐름이 뭔가요? 라고 본다고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 있나요? 그런 건 없죠. 오늘을 보면은 그냥 바이오 내에서도 알테오진은 올랐는데 니가케 메이빌 내려가고 3000당 옵투스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HLB그룹주는 다 빠졌고 뭐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래도 또 세포치료제 일부는 올라가요. 그리고 폐질환 치료제 조금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2차전지도 뭐 에코프로는 내려갔는데 포스코그룹이나 대형주는 올라가고, 업종 전반적인 상승이 아니라 세부 섹터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개별 이슈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나온 장은 개별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올라갔을 때마다 조금씩 현금을 만드는 된,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10% 현금에서 아마도 내일까지 조금 더 현금을 만들고 다음 주에 다음 주까지는 특히 15%의 현금을 유지하지 않을까. 많게는 20%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고 금요일 밤에는 PCE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PCE가 나오면은 경기 침체 우려감에 대한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거 PCE가 이번 전망을 보니까 엄청 뭐 경기가 둔화되고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경기가 조금 좋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경기가 조금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장 안도할 겁니다. 경기 침체는 아니고 우리가 그냥 연착륙을 위한 금리 인하를 하는구나. 굳이 뭐 과하게 금리 인하를 뭐 0.5p 이거 할 필요 있을까? 이거 안 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0.5p 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막상 하면은 야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하고서 쿵 내려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안 좋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0.25씩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증시 일정이 그렇고, 다음 주가 이제 진짜 이제 방향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문제인데, 가능성으로는 좀 더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9월 10일에 해리스 부통령과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V 토론을 토대로 플러스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작용하면서 어느 정도 강세나 아니면 뭐 하락을 하고 있으면 지지 효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음 주는 뭐 전 조금 조심하자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내일 모레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또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 동향을 봐야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봐서는 조금 여러분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의견을 조금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의 시세를 본다고 하면은 여전히 반도체는 아이고 재미없는 상황이고 오늘 이 코스피의 전기차 종목들을 전부 다 시작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타제 분들께 라이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만약에 이 전기차 제당주들이 모두 양봉 전환을 하면은 이거 2차전지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이거 부러지는 거 아니다. 잠깐 가는 길에 쉬는 거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돌렸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4%까지 갔다거든요. 그래서 막 와 대단하다. 진짜 돌렸네요. 막 그래서 이거를 콘텐츠로 만들어야지 막 이랬었는데 진짜 돌려가지고 2차전지가 아직은 더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게 있습니다. 2차 전지에 1차 반등이 끝나는 조건이 있다고 했죠. 그거 뭐라고 했죠? 양극재 쪽에서 미친 듯한 상승세를 한번 보여줘야 돼요. 미니멈으로 7, 8%. 얘네 자체가 어떤 이슈가 붙어서 그냥 7, 8% 정도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 정도는 보여야지 이거 1차 반등 이제 끝나가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양극재가 움직일 때까지는 2차 전지에 그래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한 번은 반등을 보고서라도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은 최근에 뭐 다들 바이오 좋다고 얘기하는데 실상 안 가는 바이오도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바이오 진짜 잘 골라야 되고 또 가고 있는 거 사자니 뭐 리가겜 벌써 시총 엄청나게 올랐고 에이벨 알테오젠 이거 추가적으로 막 우리가 50% 100% 수익 보려고 하면은 진짜 시총이 엄청 비대해지고 시장 자체가 돈이 들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코스닥에 미친 상승이 나와야지만 이 종목들에서 먹을 룸이 생긴다. 그래서 이 먹을 룸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너무 과대하게 시총이 커진 종목 이미 2배 3배씩 오른 종목은 투자에 유의를 하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죠. 왜? 수익률이 계속 극대화되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30,000원 됐어요. 이미 200% 수익입니다. 여기서 50% 가면은 45,000원이죠. 그럼 10,000원에 산 사람은 이미 350%의 수익이 나와요. 여기서 50%만 올라도. 근데 30,000원에 산 사람들은 그야말로 50% 수익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리스크는 오히려 조금 높지 않나. 빠지는 각도와 그리고 올라갔을 때 이 기대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가격 메리트는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특히 바이오 쪽에서는 좀 경계를 해봤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저도 예전에는 바이오 하면 어떤 키워드에 꽂혀서 매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제형 변형 아니면 뭐 항암 FDA 임상 3상에 진입했다, 이거 성공하면 대박이다, 막 이런 키워드로 돌입을 했는데 바이오가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보다는 진짜로 이 바이오가 일단 위험성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 임상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영진이 소통을 잘 하는지, 경영진이 진짜 윤리적인지, 비윤리적인 경영진 때문에 애먹는 바이오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일단은 꼭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내가 바이오로 했을 때는 진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만큼 큰 상승세를 한번 노릴 수 있는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뭐 리가캠 바이오, 에이벨 바이오 항상 뭐 저도 매매 많이 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비중 막 60%, 70%씩 실었어요. 4만원, 5만원대.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가격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보유자의 영역인 분들께 수익을 극대화해주는 정도로 넘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매매에 관련한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HLB 같은 거 대놓고 얘기 들었잖아요. 32,650원에 했다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매도한 다음에 그때 우리가 7만원 언저리에서 매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안 해요. 왜? 7만원에서 다시 잡으면 뭐합니까? 이거 가봤자 얼마나 간다고. 기대 수익률이 없다. 기대 수익률이 있는 바이오를 여러분이 잘 골라 가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겠고, 또 금리 인하가 막상 시작되면은, 금리 인하 전까지 기대감으로 오를 겁니다. 바이오가 막상 시작되면 오히려 바이오가 조금 쉬고 나서 다시 갈 수 있긴 하겠지만, 쉬었다 가는 게, 이 쉰다는 표현 자체가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한 30% 빠집니다. 고점 대비해서. 이거 따라붙었다 맞으면 아파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고, 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좋은 종목들, 모멘텀 있는 종목들, 특히 제가 항상 강조하는 코스피의 2차전지, 요것들 잘 유심히 보시면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IT 같은 경우는 진짜 억울하고 또 억울한 게 IT거든요. 그래서 IT 얘기를 잠시만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냥 단순하게 뭐 기술력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IT는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삼성전자의 수급 동향을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이 또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지금 반등할 때는 나름대로 사주는 모습 보였는데 사주는 거 이상으로 더 이제 팔기 시작했고, 특히 하이닉스에서 이탈이 도드라지고 있거든요. 이거 하이닉스의 이탈이 상당히 좀 거슬립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그냥 뭉태기로 버리고 있어요. 이거 아마 엔비디아에 대한 시세를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반대로 하이닉스가 빠질 때는 누가 오르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르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하이닉스의 시세를 제가 정확하게 비교해드린 영상이 지난주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작년에 바닥권에 있는 시세가 지금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위치와 비슷한 것 같다. 계속 얘기 드렸어요.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나? LG 에너지 솔루션 그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진짜로 시적 턴이 나오니까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수급만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누적 추이를 봤을 때 최근에 기관이 조금 잡아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관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팔고 있는 물량을 아마 받아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 누적 추이로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좀 찜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외국인이 2022년 6월을 기점으로 우리 시장을 미친 듯이 매수만 했어요. 그리고 잠깐 팔긴 했어요. 잠깐 팔 때 눌리고요. 잠깐 팔면 눌리고요. 잠깐 팔면 눌리고요. 잠깐 팔면 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달라요. 이번에는 팔았다가 잠깐 훅 눌렀죠. 이번에 훅 한번 눌렸습니다. 근데 매수를 했을 때도 강하게 당겼지만 이 매수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 지금 외국인의 누적 보유량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이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매물이 출회가 되는 건데 이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같이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과 외국인 어차피 같은 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수익률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관한테 던져주고, 이 기관이 받아준 이유는 개인이 다 못 받으니까 기관한테도 같이 받아줘라 하고서 던지는 거다. 그래서 이거 살짝 의심해야 됩니다. 지금 뭐 시장이 폭락한다 뭐 한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반도체 쪽 특히 좀 조심해야 된다. 수급에 이탈이 있다. 다만 반도체 소부장 쪽은 억울한 모습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하나 마이크론 한번 볼까요? 최근에 유상증자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눌리긴 했는데 그래도 얘가 시총 7천억짜리는 아니거든요. 요거 실적 보면은 뭐 별도로도 보는 게 맞겠지만 그냥 연결로 한번 볼게요. 연결로 본다고 했을 때 얘가 지금 7,400억인데 와, 올해 980억 영업이익이고요. 물론 당기순이익은 많이 줄어들지만, 그리고 내년에도 2,200억, 그 다음 해에도 3,000억, 엄청나게 성장세가 좋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1,400억, 그리고 그 후년도에 2,000억. 근데 지금 시총 7,400억. 이게 과연 말이 되나? 별도로 본다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별도로 봐도 하나마이크론 주가가 이 정도는 아닌데, 그럼 하나마이크론이 어쨌든 지주사 개념도 있으니까 이거 넘기고 두산테스나 한번 볼까요? 제가 두산테스나를 정말 사고 싶어가지고 오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안 나가요. 손이 안 나가는 게 얘가 지금 5,550억입니다 시총이. 그런데 올해요 4,000억 매출에 700억 영업이익, 570억 순이익입니다. 그러면 PER이 10배가 안 되는 겁니다. 거의 9배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도도 성장을 거의 20%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30% 넘게 성장해요. 당기순이익도 30% 넘게 이익을 이제 높입니다. 26년도도 마찬가지죠. 20%가량 성장하고요. 매출액은요. 영업이익은 40% 성장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5%, 40% 이 정도 성장해요. 이렇게 성장성이 있고 또 매출 대비해서 이익률을 봤을 때 거의 뭐 17%, 18%까지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이런 기업이 심지어 이거 부채는 조금 있지만 자본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전혀 부담 없거든요. PBR도 거의 한 배예요. 근데 두산테스나의 주가는 지금 미친 듯이 내려가고 있죠. 단순히 반도체라는 이유로. 그래서 이 K 증시에 대한 명암이 정말 아쉽다. 만약에 두산테스나가 나스닥에 있었다면은 이미 시총 2조는 가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막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파도 끝이 없는 파도. 이거 신중국 상장하고 사고도 많이 쳤는데 아직도 시총이 6,500억이에요. 이게 어떻게 6,500억일까요? 얘는 심지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아니면 지금 영업이익단 이런 거 보면은 아무리 기술주라고 해도 반도체가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기업들이 없다면 진짜 두산테스나 같은 기업들이 뭔가 부각을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랜드도 좋아지고 있는데 테스의 주가는 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반도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국장의 K 증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그래서 너무 아쉬운 반도체 시세가 나오고 있다. 하이닉스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자기 시세는 어느 정도 내준 거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참고로 엔비디아가 죽는다고 해도 얘도 막 죽는다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그냥 적당한 박스권 만들다가 한 내년쯤 다시 한 1년 정도 쉬다가 또 다시 한번 랠리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가긴 갈 거라는 거, 우리가 포기할 주식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간략하게 진짜로 한 번만 더 잠깐 체크해 본다고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함께 잠깐 볼게요. 이거 보면은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게 뭐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에 SK 하이닉스의 위치와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LG 엔솔이 지금 이렇게 빠질 때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작년도에 적자를 탈피해서 이제 흑자로 전환하면서 기대감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 다음 튄 다음에 쭉 랠리 만들었죠. 아마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요 위치가 요런 구간 어디일 것이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당장 뭐 4, 5개월 정도긴 한데 우리나라 투자자들 4, 5개월 들고 있는 거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횡보도 힘들어할 텐데 결국에는 LG 엔솔은 갈 길이 있습니다. 지금 분기 실적 자체도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 충분히 가질 수 있어서 여러분이 2차전지로 공략할 때는 뭐 LG 엔솔뿐만 아니라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좋아요. 포스콜직스도 그렇고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으니까 물론 시간의 투자는 좀 필요할 겁니다. 바이오가 더 빠르긴 할 거예요. 빠르긴 할 건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2차전지 코스피 종목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전형적으로 관망장세가 나왔다는 그런 시세를 보여주는 흐름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 혹시 보셨을까 모르겠어요. 오늘 보면은 뭐 ESL 같은 종목 상한가 갔다가 이제 19% 눌렸잖아요. 근데 ESL이 신규 상장한 세포치료제인데 이거 말고도 하나씩 찍어볼게요. 자, 어떤가요? PNS 미케닉스 이것도 신규 상장주죠. IMBDX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됐죠? M83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아이빔테크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카티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몇 개 더 둘러볼까요? 뱅글웨어 글로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오늘의 테마는 이거였어요. SOS램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하이젠 RLM 이런 것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튀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이런 종목도 신규 상장 하지 얼마 안 되는데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오늘은 진짜 갈 종목이 없으니까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최근에 눌려서 그거 그냥 수급 들어간 겁니다. 왜? 할 게 없으니까. 시장이 돈이 갈 곳이 없으니까 관망자이시니까 이런 거 한번 그냥 테마로 또 신규 상장주가 땡겨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라이브 통해 가지고 자본 잠식해 가지고 상장한 놈 하나 있다 그랬는데 누군지 제가 기억이 안 난다 그랬는데 이놈이거든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이런 종목들을 상장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얘 상장 왜 했을까요, 여러분? 뉴스로는 막 뭐 엄청 그럴싸하게 이것저것 뉴스 내면서 시세 내고 있는데 이거 자본 잠식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상장 안 했으면은 얘는 문제가 생기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금 유치하려고 돈이 없으니까 돈 버는 거 없잖아요, 지금. 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니까 주주들한테 삥 뜯으려고. 그래서 이런 기업은 애초에 상장을 시키면 안 되는데 결국엔 상장을 했네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지금 시총이 올라가서 2,800억인데 여러분 이런 거는 진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기업의 끝이 별로 안 좋아요. 유사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S바이오메틱스 이런 거. 제가 이거 진짜 안 좋다고 얘기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비슷한 류입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상장한 놈들이거든요. 돈 상장해가지고 자금 유치한 거잖아요. 근데 얘 돈 또 까먹었어요. 이제 돈 또 없습니다. 돈이 있겠냐고요, 얘가.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이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뭐 대놓고 이건 좀 팬이 많아가지고 욕하기 좀 애매한데 인벤치랩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상장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 한 겁니다. 얘도. 자본 총계 44억이잖아요 지금요. 얘도 돈 없어요 이제요. 조만간에 유증 날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인벤치랩 같은 거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내일 합니다 이거. 이거 좀 주가 올린 것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 인벤치랩을 뭐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저도 기술력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경구용 치료제 하고 비만 치료제 에멀전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기술력은 어느 정도 마이크로플루틱스 이거 확보는 됐다고 하는데 기술력은 결국에는 뭐죠?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상용화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내비추는 게 아니라 운용자금. 자기도 돈 없으니까 월급 달라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굳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굳이 우리가 진입한다? 라는 관점보다는 관망하다가 오히려 이런 종목들 유증하면은 기회로 보시라.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에클론입니다. 에클론 같은 경우도 돈이 없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은 버티고 있어요. 근데 과연 얼마큼 버틸 수 있을지. 에클론이 한 분기에 40억씩 까먹어가지고 이제 올해를 못 넘길 것 같거든요. 유증을 안 하고는. 아니면 차라리 라이센스 아웃이나 CPS 찍던지 아니면 CB, BW 뭘 하든 간에 돈 유치를 해야 돼요. 삼자 배정 유증을 하든지. 근데 삼자 배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분율이 없어서.
그럼 만약에 에클론이 유증 맞아가지고 탁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뭐 유증 이제 일정 나오고 확정가가 나왔다. 그러면 저는 에클론은 진짜 이제 그때는 한번 에클론을 본격적으로 해보지 않을까. 에클론이 데이터는 진짜 좋아요. 종목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고 싶은데 딱 하나 이유. 제가 아까 설명 몇 가지 들었는데 돈. 이게 문제라는 거.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얘를 못 건든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들고 있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적극적으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무상증자 맞아가지고 오늘 빠졌는데, 지노맨 컴퍼니는 그래도 섹터 자체가 ADC로 키워드가 맞아서 뭐 일단 올라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거 직접 매수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좀 이렇게 눌릴 정도는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들어봤고, 그리고 아타머 사이언스가 오늘 한가 가까이 갔거든요. 얘도 유증을 했는데 다 운용 자금입니다. 근데 아타머 사이언스는 좀 아까워요. 이거 종목이 나름 진짜 괜찮거든요. 포스코에서 나온 기업이에요. 포스코 사내 벤처였는데 이제 독립해가지고 연구실에서 바이오 벤처로 나온 건데, 얘가 실제로 돈도 이제 벌 거거든요. 이제 그 돈 버는 게 아마도 내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반년을 못 버틴 거야. 지금 반년 버티다가 상용화하면은 돈 들어오는데 그 돈 만들기 전에 유증이 돼버린 겁니다.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기술력도 있고, 그리고 플랫폼도 기술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저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돈이 없어서 조금 찜찜해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매수를 못하고 있었어요. 관찰은 하고 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20억씩 까먹는데 지금 당장 또 매출이 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거 좀 위험한데 라는 생각 속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유증 나와가지고 뭐 이런 것도 유증의 이유가 될 수 있고, 진짜 안 좋은 거는 뭐 이오플로 이런 거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이오플로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답이 없죠 솔직히. 이런 건 답이 없어가지고 그냥 유증 떨어진 날 시가에 그냥 던져버렸어야 했다,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 몇 개 둘러봤고, 그리고 미국 시장 잠깐 본다고 하면은 시그널들이 좋지가 않죠. 지금 보라 시그널 또 나오고, 일단은 보라 시그널이 두 개 나와버리니까 정체라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그냥 치고 갈 수도 있는데 높은 확률로는 요거 일단 이렇게 얻어 맞았잖아요. 그 노랑 시그널 나와서 반등 나오고 보라 시그널 또 하방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라도 이렇게 눌렸다가 최소한 20일이라도 만나고 나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미국 시장에서 20일까지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이 무사할까요? 무사하지 못하겠죠. 우리 시장도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미니멈의 구간이 2650포인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금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치고 가면 어때요? 지금 올라갈 때 시장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바이오만 올라가든지 2차전지만 올라가든지 아니면 뭐 건설주랑 조선 뭐 에너지주만 올라가든지 이렇게 섹터별로 나뉘잖아요. 뭐 IT만 올라가든지. 그러면은 2차전지가 올라가면 바이오 중에서 좋은 눈여겨본 종목 매수하면 되고, 바이오가 올라가면 2차전지 중에서 봐둔 종목 매수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선호하는 업종 속에서 종목 몇 개 골라놓고 거기서 제일 가격 메리트 있는 거 그렇게 공략해 나가면은 크게 현금 만들고 있어도 소외감 안 느껴도 된다. 기회는 계속 열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17년과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린다고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2017년에 자 한번 타임머신 타고 가볼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2017년의 밴딩입니다. 2017년 보면은 무난하게 1년 내내 상승하죠. 이때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캐리를 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럼 어떠죠? 1년 내내 올라가죠. 그런데 특이한 거 보세요. 8, 9월 달에 조정을 받고 올라갔을 때 뭐 상반기에 올라갔던 폭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그냥 올라는 것 같지만 엄청 강하다 이런 느낌 안 들잖아요. 특히 1월 달까지 각도가 약 한 15% 정도밖에 못 올랐습니다. 요거를 퍼센트를 뭐 그냥 9월 말부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9월 말에 이렇게 랠리 1월 말까지 랠리 만든 거 보면 13% 정도 올랐어요. 그쵸? 코스피는 이렇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어떨까요? 지금 제가 보는 시선이 아마도 올해 이런 게 나올까봐. 그래서 2017년 1월 달부터 상반기에 어떻죠? 그냥 빌빌 키죠. 코스피는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바닥을 삘삘삘삘삘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눌리고 또 눌렸죠. 그러더니 9월 말부터 어떻게 되죠? 미친 상승 나옵니다. 물론 저때 바이오의 투기 강풍이 불었어요. 바이오가 미쳐서 움직였거든요. 그 전에 이제 뭐 신라젠이나 이런 종목들이 입지를 하고, 이때부터는 셀트리온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막 올린 그 시절이거든요. 여기서는 신라젠이 움직였고요. 근데 여기서 약 4달 만에 종합지수가 45%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4달 동안 12.5% 상승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코스닥은요 45% 올랐어요. 코스닥 종합지수가 45%가 오른다는 거는
뒤로 찍어도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주도 업종을 찍었으면 내 계좌가 2배, 3배씩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시선은 2017년처럼 이렇게 상반기 지금 코스닥이 재미없는 모습 보였는데, 물론 지금이 더 안 좋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연초 대비해서 올라가기라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마이너스 10%잖아요, 우리 코스닥이. 이제 9월달 금리 인하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미친 상승 혹시 나와주지 않을까. 특히나 금투세에 대한 대타결이 나온다고 하면은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이 환호하고 투기성 자금이 들어올 건데, 투기성 자금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코스닥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때 막 종합지수가 3% 막 이런 식으로 연일 올라가는 그런 시세까지도 보였기 때문에 잠깐의 뭐 조정은 조금 있었죠. 이때도 근데 이런저런 양도세비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눌렸는데, 그래도 1월달에 또 미친듯이 한번 땡기는 이런 모습 보였는데, 지금 현 시점으로 돌아가면은 와, 올해 진짜 대박이거든요. 상반기 1월달부터 그냥 올라가지도 못하고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하반기 남은 시간에 어떤 보상을 한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내심 그렇게 기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24년 상반기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눌렸다가 쭉 땡겼잖아요. 그리고 지금 눌려있는 상태인데, 코스닥이랑은 괴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코스피는 그래도 올해 나름 플러스권에는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의 나스닥이나 이런 쪽이랑 견줄 바는 아니지만, 코스피는 그래도 플러스 1%네요. 플러스 1%인데 이것도 좀 아쉽긴 한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11.7%예요. 종합지수에 투자했다면 마이너스 12%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또 단순 논리로 한번 살짝 재미로 비교해 본다고 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플러스 18%입니다. 현재 올라있는데도 플러스 18%예요. 그럼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5%잖아요. 이거 괴리율 따지면은 코스닥이랑 나스닥 간의 괴리가 30%입니다. 코스닥이 30% 종합지수가 올라가야지만 나스닥이랑 키높이가 맞아지는 거예요. 이 키높이로 뭐 단순 논리로 따질 수는 없지만 정말 너무한 거고, 코스피도 지금 플러스 1%잖아요. 그런데 니케이 같은 경우도 올해 빠졌다 해도 플러스 14%예요. 코스피와 나스닥 간의 괴리를 따지면은 17%, 니케이와 괴리를 따지면은 13%. 와, 정말 엄청나네요. 대만도 한번 볼까요? 대만이랑 더 벌어지네요. 대만은 올해 플러스 23%입니다. 코스피랑은 22% 차이고요. 코스닥이랑 대만 종합지수를 비교한다고 하면 거의 35%의 괴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코스닥이 아무리 못해도 30% 정도는 지금 올라가 있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부터 30%라고 하면은 대충 잡아도 한 1000포인트 나올 것 같거든요. 980포인트. 이 정도는 가져야 돼서,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종합지수가 980포인트까지 미친듯이 올라가 준다고 상상만 해봅시다. 진짜 이 기분 좋은 상상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힘들게 겪었던 이 지난 가을의 하락세, 그리고 이번에 또 봄부터 이어진 여름 내내 이어진 하락세를 아마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거 빠질 때도 우리는 계좌가 좀 좋아졌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제 이거 올라오면 계좌는 쭉쭉쭉 늘어날 건데, 그거 아니라도 지금 진짜 주식 못하는 분들은 여기서 올해 수익률 본다고 하면 마이너스권에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종합지수가 11%면은 아마도 마이너스 막 25% 30% 이럴 거예요, 계좌가. 그런 분들도 일단 살긴 살아야죠. 물론 포기하고 미국 시장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라이브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한 구분으로 얘기해서 지금은 신흥국에 투자해야 될 시기다 라고 제가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공백기에 시장이 매우 지루한 구간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뭐 엔비디아니 잭슨홀 미팅이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정책이 바뀌는 그런 간극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애매모호한 수급의 정리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다 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내일까지도 조금 뭐 이런 시장 열릴 수 있겠죠. 신규 상장주가 막 설치는 거 보였듯이 그냥 뭐 재미없는 시장 조금 열릴 것 같은데, 여러분도 이거에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길어봐야 이제는 진짜 1, 2주거든요. 제가 2000년지 얘기하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어두운 터널을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돌려 올라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시장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막 시장이 어두운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시장은 이미 돌리고 있다. 이미 어쩌면 우리는 상승 파동 안에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상상을 하면서 오늘 시간 보내고, 더운 날씨가 좀 다 가고 있잖아요. 더운 날씨 다 가고 찬바람이 솔솔 불면은 증시도 아마 그 바람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저는 좀 해보고 싶네요. 다만 다음 주까지는 조금 조심하자. 뭐 폭락 아니니까 그냥 조심하자. 이렇게까지만 얘기 드려보면서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오후 되시고요. 전 내일 만나기로 할게요. 안녕.